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물론이고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중요한 순간으로 뽑은 A컷은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세계를 상대로 관세라는 카드를 쥐고 광폭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브레이크가 잡히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무효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가 무역 수지라는 것을 이 관세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이때 세계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이 말도 안 된다라는 반발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강경한 수위를 이어갔었죠. 요즘 들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러한 행보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법적인 첫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 상호 관세에 전면 무효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재판부 3인이 모두 이 무효에 동감을 했습니다. 185개국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걸었던 트럼프였는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권한을 과도하게 대통령이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명령에 대해서 전면 취소하고 효력 또한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연히 미국 백악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고삐 풀린 사법의 쿠데타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과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역시나 위법 판결이 나게 된다면 이제는 의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첫 브레이크에 대해서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가 조금은 부드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증시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 만한 그런 소식이 있었죠.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가 나왔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2.75%에서 2.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미금리 차는 2%포인트보다 더 벌어지게 됐는데요. 올해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1.5%에서 0.8%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낮춰 잡는 그런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이 금통위의 전문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창용 총재 그리고 한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집값의 상승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잡히면서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 완화에 대한 지속 필요성도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가계부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시금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적 모멘텀 역시나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증시 순환매의 촉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이슈가 오늘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69%가량 상승했고 순이익도 26%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요.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96센트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을 한 것은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39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3%가량이나 폭증을 했고요.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요, H20칩 수출 제한,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던스 부분을 주목해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시한 건 마이너스 1.8%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규제를 제한한 것을 제외를 하고 봤더니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그 가이던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분기가 7%였는데 이를 2배가량 상회하는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룰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역시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인가를 봤더니 사우디라던가 이런 중동 시장으로의 시장 확장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납품 확대 등으로 인해서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의 수요 다변화가 AI와 그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젠스장 CEO도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에도 다시 한번 확신을 주게 되는 발언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AI 센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면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당연히 반도체 시장 잘 나가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전력 인프라의 기술력이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 폭증으로 인한 수혜도 기대됩니다. 고성능 GPU가 도입되게 된다면 전력의 소비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기 설비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센터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3배가량 더 많은 그러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게 전력을 이동하기 위해서 고압 변압기라든가 배전반에 대한 설비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3종목을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게 된다면 AI 칩 공급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후공정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소재, 장비 기업으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주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뚫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전력이 또 칩으로 가고 또 AI 확산이 되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러한 수직 계열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세계 전반적으로 말이죠. 거기에다가 정책적인 신뢰감도 좀 받쳐주고 있죠. 금리 인하 스탠스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가장 먼저 말씀해 드렸던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리스크의 제동,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 기술주들은 하반기에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좀 확신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적을 봐야 됩니다. 성장주라고 해서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을 얼만큼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낼 것인가 그리고 확실한 수치를 제시했을 때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A컷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2시 구간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같이 잡아보시죠. 오늘은 확실히 국내에서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서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2,700선에 안착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 들어서 조금 더 탄력성이 강한 모습이고요. 2,719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현재 2,71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1.67%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장중 흐름도 마찬가지로 시가보다는 올라올수록 더 높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735포인트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매 동향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역시나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6천
1,500억 원, 외국인은 1,500억 원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오늘은 기관이 38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 우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 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 매도 폭이 조금 줄어들지 마감장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반도체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오늘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약부하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0.1%대 강세,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이 독일에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에코프로 BM 1%대 강세,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HLB, 펩트론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나이백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 도달 이후에 그 탄력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놨습니다.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섬유증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규모를 따져보니까 계약금 그리고 마일스톤을 합쳐서 최대 6천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현재 유입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모습이고요. 마감장까지 이 탄력성 계속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HS 효성입니다. 오늘 지주사들의 흐름이 강합니다. 대선 다음 주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제가 실시가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선 공약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주 환원 정책, 전자투표 의무화라던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이런 추진 공약들에 따라서 이 지주사의 저PBR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HS 효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2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HS 효성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현재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S 윈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도 흐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탄소 중립에 실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CS 윈드 풍력이 강한 탄력성 좀 받아갔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 8%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전해드렸고요.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던 그 이슈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데이터 센터 확산과 함께 국내 기술주들 관련 종목들 어떻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운솔루션의 이정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이런 AI 인프라 수요의 확산이 우리나라 전력 설비, 전력기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어떤 연관을 갖고 보면 좋을까요? 다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좋게 나오고 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력망이나 이런 부분 기업들도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3대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여기 기업들을 다 보자라고 본다면 수주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슈퍼 전력 사이클이라고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있는데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는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전력기기도 동반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된 그 실적 좀 세분화되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를 높이는, 증가시키는 그 요인에 대해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 그 부분 주목해 보셨고, 저도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 3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대표 3사 그렇다면 주요 포인트를 좀 나눈다면 기업들마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먼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대장이었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제일 많습니다. 그 3사 중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모멘텀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 차트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두 자릿수가 육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치고는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주가나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압기나 이런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풍력 테마, 풍력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그린 에너지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한 건설까지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변압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송전, 그리고 변압기는 어떻게 본다면 큰 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기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크게 변압기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가지라고 말씀해드리면 거기서 세세하게 가정집이나 아니면 조그만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확산이 되는 부분이 배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LS 일렉트릭이 그쪽에서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른 세 종목 중에 두 종목들은 지금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욱더 상승 탄력이 좋게 나오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아직 배전보다는 송전의 시대가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자세히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 관련된 실적의 모멘텀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H20과 관련해서 손실 자체가 한 45억 달러의 손실이 반영이 됐는데 가이던스 자체도 그 손실이 반영됐을 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좀 과하다. 너네 이거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런 중국의 리스크 더 이거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럼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엔비디아 실적 더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엔비디아가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너무너무 뷰티풀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타격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크게 보자라고 보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제거되고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있었던 얘기처럼 중동 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 중국 의존도는 조금 줄어들지언정 어떻게 본다면 다른 HBM이나 고 GPU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조금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출렁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다. 중국 의존도가 줄고 중동 쪽으로 더욱더 중동과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건 더욱더 좋은 모멘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중국 이렇게 소외시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진짜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발언을 계속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관세 무효 이러한 법안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트럼프가 좀 주춤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더 많이 판매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게 됐을 때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인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 관세 쪽은 진짜 정말 민감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본다라고 보면 만약에 중국에서 엔비디아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중국이 그러면 우리 AI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럼 자체 개발로 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제품 계속 쓸 수 있었던 모습인데 카피 제품이나 자체 제품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엔비디아 쪽으로는 더욱더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미국이 더 안 좋은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AI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중국도 AI 관련해 가지고는 준비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뭐 반도체, AI 이런 엔비디아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좀 길게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작년 말만 네. 해도 어떻게 네. 보면 AI 시대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성장률이 좀 낮아지니까요. 그런 그렇죠? 얘기도 네. 나오면서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축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HBM 수요나 아니면 고성능 GPU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중동, 유럽까지도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여겨지는 모습들도 많고 잭스당도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게 자기 회사 제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믿고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AI 시장은 아직 어떻게 보면 태동기 단계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챗 GPT나 아니면 언어 모델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극소수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나 더 많은 고성능 GPU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AI 시대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저는 중장기적 모멘텀 이제는 인정을 하면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와 정말 분위기가 바뀐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성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대표님 역시나 장기 랠리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AI가 확산이 되게 됐을 때 예전에는 단순히 칩에서 그쳤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확장이 됐고 요즘엔 또 후공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공정이 갑자기 어떠한 포인트에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후공정 쪽으로 네. 어떻게 보면 작년이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네. 처음 인기를 끌면서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조금 시큰둥한 모습가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라고 본다면 후공정 관련 업체들이 더욱더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후공정 장비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공정 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도 물론 좋지만 삼성전자 HBM 관련 여부를 보고 나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삼성과 SK하이닉스 굵직굵직한 종목을 먼저 바라보고 그다음 스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주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저번에 지난해였죠. 24년도. 그때도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하고 좀 이제 고점이다. 더 이상 뭐 성장률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가 또 갑자기 뭐 이상하게 압박을 더 한다던가 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꺾일 수도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진짜 반도체 시장이 왔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포인트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주의할 점이나 이런 부분을 네.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제일 주시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따지고 본다면 금리 인하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반도체 투자나 이런 부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금리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관세나 이런 부분이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세나 판매를 할 때
관세가 붙어버린다면 우리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입장에서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제품이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을 뛰었어. 그러면 생각보다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오늘 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도 나왔고 미국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금리 인하할 거다. 이번 연도에 몇 번을 할 거냐. 그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관세도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안 좋은 얘기는 나왔다가 갑자기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 더 커요. 그리고 주가 탄력은 더욱더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세.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악재나 이런 부분이 다 하나씩 다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 쪽 금리 인하나 관세 폐지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비중을 싣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시그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상승 시그널은 미국의 네. 금리 인하가 제일 먼저다라고 금리 인하?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는 거 물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모습세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만 해도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축소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고 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진짜 딱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와 시장 이제 완전 몇 년간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뭐 몇 개월 안 흘렀거든요. 근데 막 풀리고 있어요.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뭐 그런 포인트가 있거나 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AI가 핵심 키워드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AI만 보지 말고 AI 인프라까지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쪽이 저는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해드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이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더욱더 확산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고연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데이터 센터 의존도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왜? 그렇다고 본다면 HBM이나 GPU는 계속적으로 수량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하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을 살리려고 한다면 전기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전력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냉각 장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AI 하면은 반도체밖에 안 봤습니다. 맞아요. HBM밖에 안 봤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에너지 시대, 신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이쪽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AI 시장 확대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AI 인프라 그 확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셨고 이게 더 확산이 되게 된다면 냉각장치라던가 여러 가지도 또 이렇게 밸류체인 자체가 확산될 수 있다. 이 부분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말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만약 그런 신호가 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관련 내용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경기 침체란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며 실업률이 오르고 소득도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언제부터 침체라고 부를지 판단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많이 참고하는 건 미국의 기준인데요. 미국에선 NBER이라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합니다. NBER은 미국의 민간 경제 연구소로 1920년대부터 미국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왔고, 특히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도 NBER의 경기 판단을 참고하죠. NBER에서는 고용, 소득, 생산, 소비 같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하다 보니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발표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나 투자자들 사이에선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다 라는 기준을 많이 씁니다.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과거 데이터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땐 실제 침체였던 경우가 많아서 자주 활용되는 값이 기준입니다. 1분기만 마이너스일 땐 자연재해, 정책, 변화 등 일시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2분기 연속이면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경제 기사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 침체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 KDI가 경기 상황을 분석하고 발표합니다. KDI가 매월 내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 경기 회복세 약화 같은 표현으로 경기 국면을 평가하죠. 미국처럼 공식 경기 침체 선언은 없습니다.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분기별 GDP 성장률은 가장 대표적인 경기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릴게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 신호가 보이면 중앙은행과 정부는 뭘 할까요? 먼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돈 빌리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면 양적 완화라고 해서 시중에 돈을 직접 풀기도 합니다. 채권 등을 매수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사회간접 자본 투자, 소비 쿠폰 지급, 고용지원금 사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씁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경기 침체 관련 뉴스 볼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경기 침체가 없길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풍성한 하루 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볼까요? HD 현대그룹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총 1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102조 원대 시가총액을 찍었고요. 약 1년 5개월 사이에 시가총액이 180%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항해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 일단은 조선업종의 호황에 제대로 올라탔죠. 여기에 더해서 전력기기와 중장비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라는 성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불황기 때부터 미리 준비했던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영향,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선박 중심으로 3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선가의 경우에도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호황에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조선 계열사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죠. 올해 1조 7천억 넘는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조선 계열사들 안에서도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변압기 제조사로서 역할을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AI 붐 속에 2년 전보다 시총이 무려 687%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 그룹,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이 1위, SK가 2위 뒤따르고 있고 현대차부터는 100조 원대인데 137조 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LG이고 HD 현대가 5위권으로 올라온 건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9위권에 있던 회사인데 이렇게 3년 안에 4계단 점프를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룹주 시세 체크해 보시죠. HD 현대의 경우 오늘 10%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10만 8,100원까지 치솟았고요. 이 밖에도 모든 HD 현대그룹주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7%대 강세 역시 가져가면서 조선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4%대 상승세 가져갑니다. 현대미포와 일렉트릭까지 함께 상승하는 오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업종 내에서 주인공 뽑자면 단연 증권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그리고 주주환원 기대감 받아가면서 업종 전반의 분위기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배경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오면서 증권주의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환율이 하락 기조인데 미국 증시의 자금이 일부가 국내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는 금융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높은 배당 매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대선 이런 기조 속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배당 소득세 관련해서 분리 과세 공약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나 훈풍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들고 DB금융투자에서는 증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 업종이 지금은 지속 가능한 자기 자본 비율 ROE의 개선 기대가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버행 그리고 우발부채 리스크도 축소되는 국면이라면서 더불어서 밸류업 정책과 함께 주요 증권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율의 변동성도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증권주 시세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20% 이상 급등하면서 16,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 오늘 큰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다올투자증권까지 급등하는 흐름 연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주사를 오늘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째 신고가 행진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부각을 받아가고 있죠. 주요 후보들의 증시 부양 관련 공약도 잘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주 충실 의무의 상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그리고 쪼개기 상장 시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해외 IR을 개최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그리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여러 가지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특히나 지배구조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SK증권에서는 저 PBR 섹터가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 과정에서 대표적인 저 PBR 섹터가 지주사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동안 이 지주회사의 저평가가 자회사 중복 상장과 상속 승계 과정에서 주가 부진, 소극적인 자사주 소각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주주 환원 가능성이 높은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면서 한화와 SK, LS 등을 또 탑픽 종목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HS 효성으로 보입니다. 상한가에 올라가서 안착해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오롱의 경우에도 20%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35,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도 11%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두산과 하나도 7에서 9%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하이브에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 조사 소식에 주가도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고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꽤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관련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서 합법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이뤄졌다라는 것이 하이브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공방이 또다시 오너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시혁 의장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2%대 약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만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27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밖에 YG 엔터테인먼트가 4%대 강세, JYP 엔터도 1%대 오름세 그리면서 전반적인 엔터주들은 상승 흐름 이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와 종목들의 흐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볼 텐데요. 김동하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특징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테마 중에서 지주사 관련주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바이오 개별주에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두 섹터에 각각 한 종목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주사가 상승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 부양 공약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그리고 집중 투표제 활성화 등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주재의 해외 기업 활동 그리고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인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좀 선보이면서 지주사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증권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들이 좀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낮은 PBR 관련주들이 좀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지주사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HD현대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STX 중공업을 이제 지난해에 좀 품게 되면서 조선업 관련으로도 크게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 그리고 이제 중공업, 조선업 관련으로서 HD현대 굉장히 좀 매수 의견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좀 뒤에 이제 바이오 개별 종목들로는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백이 이제 미국 제약 바이오 기업이랑 이제 섬유증 치료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 이제 전날 정규장 마감하면서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소재 바이오 기업이랑 기술 이전 체결을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규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천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상대방은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과 이제 폐동맥 고혈압 분야에서 연구개발 상업화를 이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제 MP2021의 글로벌 계약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기술 이전 이슈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섹터에서 각각 한 종목씩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특징주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보셨을까요? 네, 종가 베팅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긴 한데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도입을 좀 재추진 중인 세르비아로부터 협력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돌아서면서 원전 정책을 재추진 중이라는 좀 이런 국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더불어서 2050년까지의 성장력 기대감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SMR부터 소수 연료 전지까지 사업 역량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의 선두주자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는 좀 필수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의 특징주 15개 먼저 화면에 띄워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저 멀리 하이브도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증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도 오늘 이슈가 있던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 열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로 두산 골라주셨습니다. 지주사의 움직임이 시세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두산도 앞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오늘만 봤을 때는 지주사, 증권사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주사들을 이제 하나를 묶어서 보기가 힘든 상황이 좀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약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두산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지주사 얘기할 때 뭐 PBR이 저 PBR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산은 지금 PBR이 이제 7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힘든 그러게요. 상황이고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지주사 통합 실적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지주사 전체 합친다라고 하면은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산이랑 LS만 좀 약간 좀 선전을 좀 했죠. 지금 지주사 중에 가장 못 가고 있는 게 이제 SK가 이제 대표적이고 자사주 비율도 지주사 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SK인데 SK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70%가 감소가 됐죠. 그다음에 GS는 60%, CJ도 거의 60% 근사치인 59% 이렇게 두산이랑 LS 빼고 나머지 지주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런 지주사들의 실적은 두산처럼 사업을 하는 지주사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배당금이나 어떤 뭐 이름을 빌려주는 뭐 로열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 수입원인데 1분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어떤 좀 참고를 하시고 종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두산은 지금 다른 지주사들 대비해서 그 올라가는 흐름 모양 자체가 좀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네. 이제 하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순간순간 이제 거의 뭐 개별주처럼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두산이거든요. 근데 두산의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반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이제 대만의 EMC라는 기업인데 대만의 EMC라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CCL 그 이제 동박 적층막 갖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대만 EMC가. 근데 두산은 올라가고 대만 기업은 내려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 내에서 기판 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 과거 이제 두산 전자죠. 지금 두산 뭐 비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대만 기업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글로벌 원탁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두산한테 점유율을 좀 많이 뺏겨서 두산은 이제 뭐 지주사가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고 이 자체 사업의 어떤 실적이 지금
주 그 상승 요인이라고 봐도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뭐 대선 앞두고 지주사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따라잡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5월 달 들어서 맨 끝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뭐 매수를 하고 있죠. 긴 시간 매도했다가 이제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과거에도 어떤 그 저항선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두산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두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지금 주가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 어떤 뭐 매물대라는 건 아예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잡을지도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주사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오르고 나서 대선 후에 상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아직 위쪽 방향 좀 열어두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경계감을 갖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주가는 보지 못한 구간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한화솔루션의 시세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에서 4%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정책 기대감 받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정책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제 미국 쪽의 그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한화솔루션 2년 동안 떨어지고 올해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이 와서 주주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난주 말에 한 이틀 연속 급락이 좀 나왔죠. 뭐 주주분들은 다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IRA 그 관련돼서 그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주택용 에너지 사업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TPO 업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태양광에서 이제 TPO는 어떤 거냐면 대여를 해주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주택용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세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가정 주택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그 발전 그 대여 사업인 TPO도 일단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한화솔루션의 주가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죠. 중국 쪽에 지금도 물론 엄청난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관세가 더해지면 중국산 모듈이나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줄어들고 뭐 대신 한국산의 어떤 뭐 폴리실리콘이나 모듈이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였었는데 지금 둘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산 모듈도 지금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태양광 쪽 관련된 세제도 일단 뭐 굉장히 축소시키기로 해서 다른 어떤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태양광 관련 폴리실리콘이나 모듈 쪽이 가격이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화솔루션은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그 기초화학 분야가 태양광과 거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초화학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화솔루션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을 우리가 묶어서 이제 업스트림 기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업스트림 기업을 뭐냐면 석유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을 업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에틸렌을 가지고 다른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다운스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그 에틸렌 업황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싸게 파는 중국이 있죠. 에틸렌을 그리고 중국보다 3분의 1 가격에 파는 중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동보다 비싼 중국보다 비싼 우리나라 제품인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이 어떤 에틸렌 쪽 사업이 살아날지 저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락 후에 이제 올 들어서 이제 급등하던 타너솔루션 주가가 급락한 후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고점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횡보 내지는 좀 약세를 보여주느냐 이게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분들이나 대기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좀 궁금한 점일 텐데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에 이제 그 파란색의 기관 수급이 그동안에 하나솔루션의 어떤 급등과 급락을 담당했던 같이 게 가네요. 그렇죠. 이제 기관인데 이 기관 수급이 강하게 좀 위쪽으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의 그러면 이 화학 분야는 언제 돌아서느냐 다른 거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분야니까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뭐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정도로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뭐 좋아진다거나 그러면은 하나솔루션도 그 부분은 뭐 걱정 없이 좋아질 텐데 당분간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제 뭐 결론을 내리면 그 좀 약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돌아오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과 잘 연동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 업스트림 기업의 실적이 좀 반등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오늘 포착해 주신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중요하게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방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중간 지주사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주사 역할을 하는 중간 지주사인데 제가 세방을 오늘 이제 포착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네. 시장에 이제 세방의 시가총액이 2천억대 있을 이유는 사실 없는데 사실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저평가 세방 같은 경우는 좀 PBR이 0.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초저평가인데 그럼 세방은 왜 시장에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일단 성장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좀 약간 힘든 사업 구조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일단 뭐 항만에서 하역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을 운송하는 기업인데 매출이 조단위입니다. 뭐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 정도 조단위가 훨씬 넘는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올 때는 400억, 그다음에 안 나올 때는 200억대에 나오고 보통 300억대 영업이익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인데 일단 시장에서 왜 이렇게 저평가냐?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주사가 받았던 저평가 요인과 사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세방도 일단 지주사라는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어떤 재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물 운송이 일단 62%, 그다음에 항만하역이 22% 정도 매출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뭐 시가총액이 매출이나 꾸준한 영업이익 대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딱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 세방은 부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거의 부채가 굉장히 적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기업인데 이 지금 시장에 이 세방에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은 거의 5천억대거든요. 근데 배당을 좀 잘 안 해요. 이 기업이 배당을 굉장히 좀 짜게 주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그럼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 뭐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사주를 매년 꾸준히 사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자사주도 매년 꾸준히 사서 많이 갖고 있고 배당도 할 여력이 많은데 안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어떤 그 기업 입장으로서는 뭐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싫겠지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나 뭐 이런 것도 주주 완화책이 강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세방의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해서 좀 픽을 해봤고요.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부분들은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뭐 라땡땡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얽힌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많게는 10배, 뭐 적게는 5배 올라갔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그 기업들, 그 종목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관련된 기업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고 굉장히 좀 그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타겟이 됐을 뿐이에요. 그만큼 이제 저평가 영역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정리를 하면 최근에 수급이 뭐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들어서 5월달 들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한 뭐 월 차트나 주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바닥을 굉장히 많이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요. 파란색 선은 기관 수급, 빨간색 선은 외국인 수급 계속적으로 크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느낌이 좀 오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면은 매수가는 지금 이제 14,000원 살짝 아래인데 뭐 14,000원 전후면은 뭐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싶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8,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나름대로 좀 약간 타이트하게 12,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방을 폭착주로 짚어주셨습니다. PBR이 0.25배로 극저평가 수준에 있고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배당 기대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목표가 18,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구간 키워드 통해서 잡아보시죠. 오늘 우선 사전투표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선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의 흐름 강합니다. 그간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확대됐다. 또 브로커리지를 중심으로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런 기대감들 좀 계속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에도 실적 잘 나올 거고 또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도 역대급 실적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5,000비, 그러니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증권주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상상인증권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상한가 도달 이후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2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DB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까지 일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종목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증권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주회사도 이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대선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또 주주 충실 의무 공약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오늘 지주사도 어제 이어서 대부분 급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들 단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HS 효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2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모습이고요. 그 밖에 어제 강했던 코오롱이나 HT
HD 현대 같은 경우도 어제 두 자릿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롯데지주와 하나도 역시나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주사의 흐름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풍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햇빛 그리고 바람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존재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의 공약을 좀 내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기존 원전은 활용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CS윈드 같은 경우 오늘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유니슨 5%대, 또 효성중공업, SK오션플랜트, CS베어링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풍력과 또 태양광까지도 좀 움직임 나오고 있으니까요. 마감장까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또다시 레벨업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트럼프발 관세가 유예가 되고 또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우리 지수가 계속해서 연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인들 생각하면 이제 외부 변수는 바로 이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EU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50%를 매긴다고 했다가 네. 또 한 발 물러섰죠. 7월 9일까지 이제 유예를 하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들어온 속보인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도 경제 이슈로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또 모습도 나타났고 좀 제동을 거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에 대한 의지, 또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 내에서의 트럼프의 이 독주에 대한 저지,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맞춰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왕성한 그런 국정 운영 리더십을 이야기는 네.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건강한 조정 현상이 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전개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각 국가의 협상도 막무가내식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더 신중하게 주로 협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17개에서 11개 국가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발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좀 들리는 소식이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하지만 반도체주도 매수세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걸 보면 분명히 매출액은 더 늘어났고 주당 순이익도 조금이지만 늘어났고 하지만 이제 이 손해로 손실분으로 잡히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발 그렇게 이제 전망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좀 어제 오늘도 그렇고 좀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LG 엔솔이라든지 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관련된 부분도 오름세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나 두산 엔더빌리티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받지만 대체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상당히 혼선을 빚었던 내용들이 또 국내는 이제 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되죠. 그동안 불안했던 것이 이제 일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본투표일까지 포함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투명했던 불안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시에서도 또 새로운 이 정시를 정시 부양을 위한 공약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 잘 갈 때 못 갔던 이유가 국내 정치적 리스크였는데 이런 게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시장에 유입되면서 오늘 양시장 굉장히 강한 탄력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지금 이거래일제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잡히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외국인들이 특히나 이 코스닥에서는 명확한 방향성 오늘 보여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끊임없는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게 파악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금맥을 캐고 있다 이런 그렇죠. 반응도 나온다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인 뭐 삼성이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이런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이제 규모의 이 프로그램 매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더 기회로 또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지금 외국인이 선택한 상장사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수급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실적으로도 기준으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 가령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주목받는 그런 종목이라는 섹터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률이 50% 상해 3개월간 1,478억 원치 순매수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BHI 또 로보티즈,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질 만한 종목이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속도가 문제일 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펩트론 등 이런 부분들이 평가 수익률에서 우수하다라는 걸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그것을 개인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로 일정한 수준까지는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의 기대 가치까지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일정한 수준까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또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는지 잘 체크한 다음에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부분 알아봤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증권, 지주사, 보험사 뭐 이런 그렇죠. PBR이 좀 낮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사의 상승력이 오늘 섹터 보니까 상승 섹터 5위권 안에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이 증권주 네,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벌써 그게 한 주가 지나면서 바로 반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선점하면서 먼저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서 더 빨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느냐 중요한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공약을 보면은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주사들에게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지주도 그렇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 지주사 그러면 딱히 큰 매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력 후보죠.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일반 네.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회이사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또는 오너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기업의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사회이사가 임명되는 구조가 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지주회사의 무게감을 더 보태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두산의 경우에도 지주사입니다만 뭐 차익 실현 매물일 뿐 그것도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목받았고 주가가 또 올라갔고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중복 상장이라든지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시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또 이런 의사결정이 이제 보완되면 말 그대로 이제 이른바 디스카운트 기업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까지 또 더 밸류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지주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지주사 그러면 사실 딱히 이렇게 그 홀딩사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섹터에 관심이 갔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낮은 PBR,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치가 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이어서 지주사까지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주회사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의 주목해볼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학 개미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좀 하실 때 고려하시는 게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 서학 개미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좀 선정을 해야 되나 특히 양자 컴퓨팅.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망과 관련된 게 있을까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최근에 뉴욕 증시를 보면은 물론 뭐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양자 컴퓨터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딱히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 이른바 슈퍼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차마- 빠르고 똑똑한 그렇죠. 거죠. 네. AI 일반적인 AI로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연산의 이 수리 능력과 또는 네. 이 어떤 그 연구 능력이 역량이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의심을 품었다고 이게 뭔지 상용화 되겠냐. 심지어 엔비디아의 제한슨 항이 20년 뒤에나 기술 이 상용화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기도 했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제로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되고 그 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완성 단계가 아니라 중간 기술 개발 단계라도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그럼 1분기에 고실적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ETF 형태로 한 달 이 수익률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SOL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에요. 아, 이게 1위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를 묶어서 일종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 디웨이 퀀텀이나 아이온Q. 정말 한때 우리 국민들이 서학개미들이 아이온 아니면 Q고 Q 아니면 아이온 그랬잖아요. 아이온 Q. 네. 그랬죠. 또 리게티 컴퓨팅이 있고 다 퀀텀 컴퓨팅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어 이랬던 의심들을 했었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이 이제 확인되면서 기대감이 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지면서 그만큼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이제 5월까지가 종합소득세인데 서학개미들이 또 배당금이 이걸 많이 받으면 또 악하고 소리가 이게 이 금융소득이 아시죠? 네,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또 종합과세가 네.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ETF 형태로 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들 수가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뭐 ETF 쪽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어쨌든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렇죠. 엮이면서 좀 강한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AI나 자율주행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네.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이렇게 구성했는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새 정부의 공약 중에서도 네.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5천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이거 뭐 5천 갈게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5천 이렇게 그냥 구원만 지르면 뭐 한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필요한 게 네. 우리 정시의 어떤 건전성도 키울 필요가 있고 더 그래야 되는 자산이 크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정시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면에서 밸류업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대로템이다. 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K2전차나 현대로템의 이 지하철 전차 같은 부분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잠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세바스찬 설은 이 스탠포드 교수가 우리의 이 AI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표명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AI는 그렇다 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분이 누구냐면 웨이모의 창시자예요. 구글 X 바로 자율주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체들 또 좀 기술이 상용화돼 있는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더죠. 이런 부분들의 센스들 그런 기업들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부터 해서 기술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장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투자 전략 한번 참고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관내, 관외로 나뉘며 관내는 신분증 확인 후 바로 투표하고 관외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한다. 또한 선거 사무 전 과정을 확인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사전투표소에는 전담 경찰을 배치해 소란 행위에 대비하기로 했다. 28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연기하면서 전날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다. 다우지수는 0.58%, S&P 500 지수는 0.56%, 나스닥 지수는 0.51% 내렸다. 엔비디아는 장마감 이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 시간 외거래에서 5% 이상 급등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440억 6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9% 급증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용 인공지능 전용 칩인 H20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매출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동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아마 미 연방법원의 이제 판결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뭐 영어 약자로 하면 USCIT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었던 상호관세에 대해서 중지 판결을 이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이제 활용해서 지금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뭐 불법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일단 뭐 세금은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의회가 뭐 주도권을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서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 불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상호 관세, 그다음에 대중국 이제 펜타닐 관세,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보편 관세 전부 다 이제 일단 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무역법 232조에 따라서 지금 부과되고 있는 개별 관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정당하다라고 해서 25%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발표가 이 판결이 난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뭐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은 뭐 연방대법원까지 이제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뭐 연방대법원에 가도 크게 바뀌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트럼프에 의한 이제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관세 협상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뭐 잦아들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재정 적자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그다음에 상호 관세에 대해서 부과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개별 관세에 대해서 부과는 계속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반도체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부과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개별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중심으로는 일단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미 수출 관련된 기업들 뭐 국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슈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 관세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은 주의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창현 팀장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이제 메이저 수급들의 변화 조짐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간의 매수세가 일단 적극적으로 가담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우려가 많았었던 게 정치 리스크였습니다. 근데 6월 3일에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조금 더 선반영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5월 들어서 외국인들도 역시나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 포지션을 좀 보시면 결국에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약 16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약 2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5월 들어서는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약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관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된 유예로 시간이 좀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적인 대부분의 나라가 상호 관세가 6월 말 정도에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상호 관세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도 7월 9일, 그리고 중국도 8월 초까지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본다라고 보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대선 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런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에 대한 변화 그리고 관세 관련 리스크 조금 챙겨보자라는 의견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럼 코스피나 코스닥을 상단을 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어디까지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상단은 좀 돌파를 했어요. 코스피 자체가 한 2,680이 최근에 고점이었는데 이미 이제 2,700선까지 오늘 좀 도달을 네. 했고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한 2,750에서 한 2,800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뭐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조금 상승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고 왔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현재 마감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수 흐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머물러주면서 현재도 1.8%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2,72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전일 대비 5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2,72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 내내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대 오름세 포착이 됩니다. 736.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 가까운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계가 됐고요. 어제에 이어서 또 기관의 매수 물량이 특징적이었습니다. 7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9,500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로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기관이 4,70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납니다. 개인은 물량 덜어내면서 243억 원의 소폭의 매도 우위로 함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29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탄력이 붙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던 악재들이 해소하는 국면이 접어들면서 시장 역시나 이에 따라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별 마감 상황 분위기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부를 유지해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괜찮았는데 한미반도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2차전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급등 후에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원전주, 조선주, 방산주 다 좋았고요. 특히나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된 부분, 그리고 지주사들 역시나 강한 상승 보였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기업들 괜찮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이브가 장 막판까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연일 이어졌고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통신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보다는 약했습니다만 인터넷 대표주들 가운데 카카오가 무려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두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HLB 파마리서치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강세, 혼조세가 조금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심텍 같은 경우는 2.4%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주들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엔터주라고 엮여있는 디어유가 8%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 2차전지 에코프로가 5%가량 상승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권에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수단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1% 이상의 강한 상승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은 결국에는요 2,720선을 돌파해주면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736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미국 선물지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러셀 2000지수 같은 경우 2.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3대 지수 일제히 1% 넘는 상승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방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금 관세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역시나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오늘 2,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장 막판까지 유입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6,800억, 오늘 기관이 거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 연기금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개인이 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졌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2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가 됐고 기관 같은 경우엔 460억 원,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관은 부재했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장 막판의 탄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지수가 끊임없이 상승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일봉상으로는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21만 원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권에 안착했는데 오늘 25,000원 3%가량의 강한 상승, 반산주 좋았습니다. 다만 어제 강하게 상승했었던 LG 엔솔 같은 경우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삼바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0.1%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에 많이 눌려 있었던 완성차 기업의 탄력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현대차가 2.7%, 기아가 4.7% 강한 시세를 내뿜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주사들 좋은 가운데 금융주 KB금융이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10만 2천 원 선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조선주도 괜찮았죠. HD 현대중공업이 2%가량 상승하면서 40만 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부진했지만 오늘만 보게 됐을 때 에코프로가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금 복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LG 엔솔이 독일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과 법적인 분쟁을 벌였는데 승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에코프로 5%, 에코프로 BM 1.3% 상승했고요. HLB와 알테오젠 바이오 관련 기업도 좋았는데 펩트론 오늘도 5위 유지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 파마리서치, 휴젤도 오늘 상승하면서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대신증권의 김동원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연구원님. 네. 네, 그런데 오늘 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마감 동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전 달러가 소폭 상승하면서 원달러는 밤에 1,376원 정도까지 상승했었습니다. 달러엔도 145엔 위로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트렌드가 계속됐고요. 그리고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되면서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고용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모습 가능하다라는 위험 경계하는 모습 보이면서 미국 금리 상승했고 달러가 강세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날 유럽연합 관련해서 미국 관세 협상 가능성 논의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투자 관련 유럽 내 기업들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유럽 관세 협상 관련 청신호가 더 보인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더더욱 부각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시아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25bp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7원 부근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1,380원 위로 올라갔는데요. 전일 뉴욕 외환시장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25bp 이제 인하 내용이 나오면서 특히 올해 성장 전망 자체를 0.8%로 예상하면서 기존의 1.5%의 절반 그리고 시장 예상의 0.9% 정도보다도 더욱 낮게 전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1,385원 부근까지 강하게 반등했었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락 트렌드가 아직까지 꺾이질 않았다. 그런데 25bp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 등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나오고 B컷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상승하면서 강하게 1385원을 찍고 다시 마감할 때는 재차 하락해가지고 시가 수준인 1375원 오히려 시가 수준보다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오늘 아시아장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 인하 가능성에도 조금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앞으로의 환율 방향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경제 전망 자체가 워낙 글루미한 상황이라서 원달러 환율 자체의 상승 트렌드는 사실 경기 관련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상승 쪽이 맞아 보이는데요. 네, 다들 들으셨겠지만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통위원이 4명이고 경제 전망상 굉장히 우울한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은 총재도 역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한은 총재가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환율 하락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 저희 계엄 사태 이후로 이제 그 부분이 돌아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환율 하락의 우호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00원 위를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한 번, 두 번 올해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하는 과정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해 주셨는데 그 경기 전망 자체가 녹아들어도 1,400원 위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부분 같은 경우에 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국면에서 하락에 대한 그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분위기 밝았는데 내일 시장 전망으로 이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지 먼저 임순재 대표부터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일단 미국의 이제 관세 중단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개시가 되고 있는 유럽 시장도 그렇게 시장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협이 크게 줄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런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거냐라고 보면 그거보다는 아마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 따른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각 후보들의 이제 증시, 경제 정책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개별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개정안 안에 자사주에 대한 의무적인 이제 소각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는 지주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주조 환원 정책 확대에 따른 그런 이제 투자 심리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창현 팀장께 질문 드려볼게요. 벌써 내일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9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월말로 갈수록 분명히 있는 게 있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원래는 3, 6, 9, 12에 가장 많이 윈도우 드레싱이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월말이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내일까지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2차 전지나 뭐 철강, 자동차, 인터넷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의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뭐 미국 시간으로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아스코가 열립니다.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빅파마와의 어떠한 결정,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상을 하진 이르지만 그래도 이벤트가 발표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세론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다시 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뭐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들 앞에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관련된 이슈가 6월 3일 이전까지는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인트 잘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임수재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세실업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이제 중저가 브랜드의 OEM 이제 의류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관세 여파 이후에 뭐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오늘 이제 나왔듯이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씻겨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에서 물건을 제작한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나 보편적 관세가 철회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의류 가격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가격이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미국 내에 이제 소비가 증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방 뭐 1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가장 큰 게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증가한다 따른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 이런 이제 상호관세가 폐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한 매출 확대 그리고 기업 뭐 영업이익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흥국 시장 내의 공장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직 계열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최근 한 달 동안 한 9만 주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오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꾸준히 우하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손절은 10,000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세 이슈로 수혜가 기대되는 한세실업 꼽아주셨습니다. 손창현 팀장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꼽아오셨습니까? 뭐 역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이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모두 투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행주들이 많이 못 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티켓 가격이라든지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행 특수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호텔이나 카지노 관련주들로 먼저 매기가 몰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하얏트 호텔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GSPNL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파르나스라고 하는 호텔 최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만 보더라도 호텔 관련주들을 많이 상승을 했고, 역시나 카지노 관련주들 같이 상승을 한다고 보면 하반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 뭐 무비자 기대가 이어진다라고 가능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내 최대치를 실적을 기록을 한다라고 보면 올해 예상 컨센은 상당히 영업이익률 자체로 보더라도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85%였는데 올해 8.29%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까지 올해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두 투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11,850원인데 11,75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9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투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한마디 간략하게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요. 네, 일단 뭐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서 뭐 내일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투심 개선 마지막 말씀 주시죠. 네, 뭐 시장 뭐 고진감래죠. 이제 고생 끝에 어떻게 보면 낙이 온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인사이트 얻어가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